자, 지금 저의 얘기와 연장해서 지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희망배달님이 네. 저기 하나 준비하신 게 있어요. 이 질문을 좀 잘 좀 포장해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희망배달부고요. 예. 실은 저도 교육감님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만 뵙다가 그 언론에서 이렇게 편집한 내용만 보다가 이렇게 그 교육감님의 생각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니까 오히려 훨씬 더 이렇게 궁금한 점이 많이 생겼고, 또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약간 그래도 서울시 교육에 대해서 희망은 조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사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제가 질문 드렸던 것도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 저도 요즘에 이제 교육에 관련돼서 이제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굉장히 이제 그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셔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파격적이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느꼈거든요. 이렇게 내놓으신 아이디어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방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혁신학교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씀해 주셨던 것들이 많은데, 근본적으로 이제 최근에 저희 사회적 이슈가 이제 되고 있는 학교 폭력에 대해서 실제로 중학생들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시고, 그 교육감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학교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학교 폭력 문제가 한두 사람의 이제 그게 굉장히 오래전 축적되어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려고 하시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가 이거 관련돼서 지금 교육과학 기술부에서는 최근에 이제 인성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정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제 또 방송을 보니까 인성교육 사교육을 이제 그 실시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학원에서. 그래서 이제 네, 왜냐면 이제 또 그 대학 교육 정책이 이제 인성교육 강화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니까 이제 사교육에서 이제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고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육 어쨌거나 정부에서 이제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이제 그 인성교육 강화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는 어떻게 이제 지금 하시려고 하는지 또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교육감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지, 교육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이고, 세 가지입니다. 하나 읽어주세요. 웃기듯이. 삼행시 웃기듯이 하다가. 학교 폭력과 인성교육. 예, 학교 폭력은 근본 원인은 아이들이 학교에 만붙일 것 없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경쟁교육 시스템 속에서 10%의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또는 재능이 있는 아이들은, 특별한 소질이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보람도 찾고 위안도 느끼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좀 억지로 하는 공부고, 이런 억지로 하는 공부를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라도 따라가면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안 되는 아이들이 갈 곳이 없거든요. 그것이 이제 좌절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하면서 학교 폭력으로, 바깥으로 드러내면 학교 폭력이 되는 것이고, 안으로 자기를 향해서 드러내면 이제 자살까지 가는 것이고, 우울증이죠. 꿀꿀한 기분으로 날마다 살고 생산적이지 못한 거죠. 이렇게 보면 근본적인 치유는 역시 경쟁교육 체제에서 탈피하는 것, 그것을 극복해서 가는 게 이제 근치죠. 그러나 또 이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폭력은 크고 작은 사회에 크고 작게 늘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나 과제거든요. 이 폭력이라는 건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도 일러줘야 되고, 또 무엇이 폭력인가에 대한 감수성도 발전돼야 됩니다. 아이들이 이거 장난 아니야? 뭐 그 정도 해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수준의 언어폭력이나 신체폭력 때문에 소가리를 하다가 결국 그 분노에
차고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는 아이도 적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 학교 폭력을 제대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또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는, 그래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과거에 이 부분이 좀 약했어요. 그래서 이번 1학기부터 2012년 1학기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좀 보강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이걸 넘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교육과부에서는 처벌 강화, 그리고 학교 내 조사 처리 시스템 강화, 이제 이쪽으로 풀었는데요. 제일 손쉬운 거예요. 예, 제일 손쉬운 거죠. 그 일정하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저희 서울교육에서 어떻게 했냐면 학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길러줘야 됩니다. 학교 폭력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길러줘야 된다 해서 이걸 어떻게 길러주면 제일 좋을까요? 인권교육은 지식으로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식으로는 세계 1등이에요. 민주시민 지식도 세계 1등입니다. 민주시민 태도, 민주시민 역량은 세계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학교 폭력 감수성 수준은 어떨까요? 역시 세계 꼴찌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주 민감한 또 강력한 폭력으로 보는 것조차도 아이들은 서슴지 않고 하죠. 이렇게 막 세게 밀치고 막 그 신체 접촉을 강하게 하고 말에 입에 욕을 달고 살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흔한데, 제일 좋은 방식은 뭐냐? 감수성을 일깨우는 제일 좋은 방식은 연극해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연극을 하면 내가 저랬어. 거기에 이제 가해자가 있을 것이고 피해 학생이 있을 것이고 선생님, 부모님, 그 다음에 방관 학생, 동조하는 학생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더 이상의 역할은 없거든요. 학교 폭력 관련 연극을 보는 학생 누구든지 동일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러니까 동일시한다는 건 남의 연기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행태를 바라볼 수가 있고, 야, 방관자가 저렇게 비겁한 거구나, 동조자가 저렇게 보안해동하는 거구나, 가해자가 저렇게 잔인한 거구나, 피해자가 저렇게 용기가 없을 수밖에 없구나, 부모님은 저렇게 불통일 수밖에 없나 보다, 선생님은 저렇게 때로는 소극적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구나,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달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극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연극에는. 그래서 제가 그 학교 폭력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독특한 방법 두 가지다. 하나는 그 토론 연극을 도입했어요. 이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극이 끝나고 그때부터 연극이 새로 시작해요. 아이들이 손을 몇십 명의 손을 들어서 저는 이 연극에서 피해 학생이 이렇게 말한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저는 동조 학생이 이렇게 한 부분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저렇게 말씀드린 부분이 너무 핏대라네요. 저 같으면 이렇게 보면 이런 끔찍한 결과, 되게 결말은 자살이거든요, 피해 학생이. 이 자살을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때 이렇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 제안을 받고서 다시 연극을, 그 장면을 또 해봐요. 그래서 한 50분 정도 연극하고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아이들이 참여해서 토론하거든요. 이걸 지금 금년에 130회 정도, 130개 정도 학교를 돌면서 중학교만 하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 연극을 활성화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학생이 학교 폭력에 관한 전문가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교실에서 일상적인 현실로 경험하고 있거든요. 크고 작은 폭력을, 크고 작은 마음딸을, 크고 작은 난폭함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엄석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있어요. 왜 엄석대한테 우리가 속절없이 당하는지도 알고 있어요. 자, 이걸 이기려면 민주적 공론회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학급이 민주적 공간으로 재편성돼야 돼요. 그 얘기는 학급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불의 앞에 침묵할까? 우리는 왜 불의를 불의로 모를까? 우리는 왜 폭력에 낄낄거리면서 동조하고 앉아있을까? 이런 걸 놓고서 털어놓고 논의를 해야죠. 그러면 올바른 의견이 득세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못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멈춰! 스톱! 걸게 돼 있고요. 그리고 하는 학생한테는 세상의 총 중에 제일 무서운 총, 문총, 발사! 그 다음에 탄 중에 제일 무서운 탄, 지탄, 발사! 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학급 회의를 활성화하고 학생 잔치를 활성화하는 것이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학생들의 전문성을 또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역설하고 이 방향으로 이끌고 있죠. 근데 머리 많이 알고 계시네, 진짜? 근데 그들이 실행합니까? 그런데 알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혼자 알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이 얘기를 이제 수도 없이 하고 그런데 이것을 뒷받침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토론 연극을 해서 130개 학교에 금년에 돌잖아요. 이것도 굉장한 겁니다. 타 시도에서 물론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1학기에 44군데를 돌아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교육적 효과가 100% 입증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서울교육의 브랜드 상품으로 그야말로 쭉 가져갈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제 학급 회의를 활성화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말씀드리면 이게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중학교는 매주 3시간이에요. 근데 이 창의적 체험 활동은 권상우 학생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4가지인데 중학교 얘기 봐.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걸 전문용어로 자봉 뭐라 그러죠? 이게 앞자를 땄다면 뭐가 돼요? 자봉 동진, 자봉 동진이라고 이렇게 잘 안 다니냐고. 그런데 이제 이 학급 회의는 자율활동에 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주일에 3시간이니까 잘하면 3, 4월달, 9, 10월달 이런 학기 초에는 매주 1시간씩 할인해도 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학급 분위기를 딱 민주적으로 구성하면 학교 폭력 왕따 이런 거 함부로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될 거거든요. 아이들 간에 말문이 열리고 마음길이 통하게 된단 말이에요. 소통이 일어나는데, 예. 첫째, 이 시간이 안 나요. 왜 안 나냐? 국가 시책 교육이 있습니다. 보건교육, 성교육, 금연교육, 안전교육, 뭐 안보교육, 무슨 통일교육, 무슨 게임교육 한 있어요. 이걸 다 합치면 창체활동 시간에 100%를 넘어요. 그러니까 창체활동 시간이 현실에서는 창체는 뭡니까? 창의체험활동의 약점입니다. 고난도의 용어를 쓰시니까. 그러니까 이 전문 용어가 저도 모르게 입에 대고 이제 막 술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학급 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게 현실에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창체활동은 그런 국가 시책 교육들은 최대한도로 정규 교육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교과목으로 흡수해라. 그렇게 해서 창체활동 시간 주 3시간, 고등학교에서 4시간인데 이것을 반드시 확보해라. 이걸 이제 방침으로 정해서 그렇게 여건을 조성할 생각이고요. 자, 이렇게 시간을 내도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런 학급 회의를 나이스하게 진행할 만한
경험이나 역량을 또 못 갖춘 분들도 계실 수 있죠. 미흡한 분들도. 이게 귀찮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마음만 먹으면 이건 다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창체 활동을 국가시책교육 시간에서 매일 묶여 있는데 이걸 떨어뜨려만 주면 학급회의가 살아나고 학생 자유가 잔치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이 가장 좋은 생활지도 혁신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요. 슬로건 하나 끝으로 말씀드릴게요. 학생 인권은 학급회의다. 이것이 저의 슬로건입니다. 주둔하자. 어떻게 뭐라고요? 학생 인권은 학생 인권은 학급회의에서 시작한다. 학급회의다. 어쨌든 학교 폭력 문제는 뭐 서울시 교육청이 아니라 전국계다. 그 당시에는 특히 이 시대에 특히 사회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좀 말씀하신 시간을 드렸습니다. 아까 세 개 중에 인성교육은 학교 폭력 말씀에 대해 포함이 된 것 같고요. 짧게 마지막 세 번째가 교육의 목적이 뭐냐? 한 원고자 교육자 한 장면으로 그랬지. 아이들이 스스로 자립적이면서도 더불어 살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죠. 아이들이 삶의 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익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아이들이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하면서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 그것이 1차적인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럴 경우에 우리는 교육 파라다임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우리 정 선생님 말씀이 대학 들어가기 위한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사실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사실을 이 현실을 이제 규범적으로 확 바꿔야죠. 그래서 잃을 것은 우리 사회가 아무것도 없고 얻을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행복한 교육혁명이다.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교육혁명이다. 그래서 앞에다 행복한 붙인 겁니다. 교육 대통령이 좀 나와야 되겠네요. 교육 문제만 하나 해결돼도 사회에 고민거리가 많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에 정통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교육 외적인 요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를 혁신과 민주주의로 이끌어나가고 창의성과 네트워크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 경제를 민주화하고 모든 시민들을 경제 주체들이 소외당하지 않고 경제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역량, 결국 사회경제 민주화를 가장 힘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공교육 담당자가 되어야 될 일은 없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꼭 그런 뜻은 아니고요. 제 얘기는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경제 문제, 그 다음에 인권 문제, 또는 가정의 행복 문제, 많은 문제가 교육과 얽혀 있다는 것이죠. 물론입니다. 교육이라는 식타를 잘 풀어내면은 그로 인해서 아이는 아이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또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또 이웃은 이웃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많은 현안이 있겠죠. 일자리도 있고, 또 건강도 있고, 복지도 있겠지만, 자기가 교육이라는 화두가 잘 해결될 경우에 그 무엇에 못지않게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 대통령이라는 것이죠. 교육자 출신이 꼭 대통령이 되겠다. 그것보다도. 예, 물론입니다. 저는 사실 사람들이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의 공교육이 100년 동안 영향을 미친다는 뜻인데요. 그건 단순한 거예요. 지금 공교육은 20, 30년 후, 한 세대 후에 어른들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보일 행태는, 이 사람들의 잣대는 공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겁니다. 이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도 공교육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역량으로 공교육을 통해서 10중 8구는 형성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부모가 돼서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사람이 공교육을 통해서 30년 전에 공교육을 통해서 형성된 가치관과 태도가 자식들에게 전수가 돼요. 물론 이 자식들은 새로운 세상과 만나면서 새로운 것들을 조금씩은 흡수하겠죠. 그러나 부모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100년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만들어가고 있는 학교의 모습이, 지금 내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 학교에서 키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우리 사회의 100년을 결정짓는다까지는 과한 말일지 몰라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해서 정말 오싹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공교육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제 핸드폰은 55분입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아까 그런데 좀 보시고 학교 폭력 얘기할 때랑 흑인 학교 얘기할 때 시간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한 10분씩 해서 한 15분 더 할 겁니다. 참고로. 됐죠?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폭력이네, 그죠? 왜냐하면은 오늘은 지금 교육이라는 주제를 크게 푸는데, 그죠? 이것저것 뭐 사회 많은 현안보다도 또 우리 시대의 교육 중에서도 현안이 몇 가지, 혁신학교든 학교 폭력 같은 것을 이왕이면은 우리가 대화를 깊이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준비된 질문을 다 소화했습니다. 다 소화했고 그래서 한 15분, 20분 정도를 더 하면서 몇 분들 의견을 자유 질문을 좀 받기도 하고요. 이제 자유 질문 속에는 각 교육관께서 원치 않던 원턴 이른바 광노현 사건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도 저는 그걸 안 짚어놓고 나면은 남편이 오해해요. 전반적으로 짜고 말이에요. 이건 저런 얘기가 하나도 안 된다. 그럴 것 없이 어쨌든 지금 대부분 판결이 7월 예고되어 있으니까 8월이니까 대충 예상이요. 대부분 예고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럼 뭐 언젠가는 하겠죠. 혹자는 뭐 선거 끝나고 나서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참고로 대선 끝나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얘기 좀 합시다 해서 외국 사회 의제 중에 하나니까 굳이 그걸 회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교육 관련한 얘기로부터 몇 가지 더 이제는 그냥 한 바퀴 돌았으니까 먼저 손 놓으시는 분이 임자입니다. 한번 좋아요. 한번 얘기해 보게. 민감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감하게 좀 특별한 맛이 있지. 광남 교육감님하고 불러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저한테 배우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요.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라 생각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법학자시니까 그 선거법상으로 저도 처음 들어본 사후 후보 매수제 그거 분명 알고 계셨을 텐데 그렇게 이제 후보한테 극단 적용한 문제와 관련하셔서 당시에 법학자로서 판단하시기에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하셨던 건지 아니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셨던 건지 그걸 듣고 싶고요. 지금 이제 대법원 선고만 남겨둔 상황에서 1심보다 2심이 더 형량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대법원은 제가 알기로 이제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육감님이 아니라 법학자로 봤을 때 대법원 되게 어려운 문제 있는데요.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올지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그 사후 후보 매수죄라는 죄목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고요. 법학자 하레비도 모르는 죄목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검사들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로 생각하고요. 제 주변에 판사하고 변호사하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 법이 제정된 후 53년이 지났는데 첫 번째 적용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 턱이 없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무슨 논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논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판례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그렇다고 세계적으로 이런 법이 있어서 규범의식이 발달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알잖아요. 이런 정도는 금지된 거겠다. 이런 거는 불법이겠다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법은 한국 말고는 일본밖에 없어요. 사실은 일본법을 우리가 베낀 거예요. 그러니까 천하 없는 선거법 전문가도 이 법은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외국에도 없는 법이니까. 사를 어떻게 찾아냈을까? 신통한테. 근데 그걸 찾아내는 것도 쉬워요, 사실은. 보니까 그 흔한 말로 이제 매수죄 조문이 있는데 그 두 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1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매수죄입니다. 사퇴 전에 돈을 주기로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서 돈이 건너가는 그런 게 1호고 그 밑에 2호가 있는데 그 2호가 보니까 이른바 사후보 매수죄라는 거예요. 뭐 그런 거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더러 이제 물어보셨죠. 법학자니까 알았을 거 아니냐. 근데 전혀 알지 못했고요. 그리고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마음이었냐 이렇게 물으셨죠. 제 친구한테 제가 5개월 동안 몰랐어요. 그리고 제 친구한테 알게 되고 나서는 이제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서 나는 너무 바쁘니까 너가 좀 도와다오 이랬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거 우리가 좋은 일 하는 거다. 이거 말하자면 미담에 속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라서 이게 뭐 설령 알려줘도 일부 언론에서 좀 시끄럽게 본다고 말 상하느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도 했지만 저하고도 나눴지만 또 딴 사람한테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박명규 교수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거 했더라고요. 보니까 들고자 수사 기록을 보니까 그래서 박명규 교수가 그 얘기를 기억해갖고 진술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식이었어요. 왜냐면 무슨 제가 직접 이건 제3자를 시켜서건 내가 돈 줄 테니 그만둬라 이런 걸 획책한다든가 이런 걸 욕망한다든가 이런 걸 시도하지 않았는데 전혀 그런 일이 저한테는 없는 것인데 새까맣게 없는 것인데 제가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될 게 없지요 사실은 전혀. 나 늦게 알고 나서 굉장히 딱한 사정을 알고 또 그 사이에 오해가 쌓이고 원망이 쌓여서 일이 굉장히 꼬인 걸 알고 그런 상황에서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습니다. 선의의 구조다 표현도 안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그런 식이라는 뜻이죠. 두 번째 질문이니까 처음에 형량이 벌금이었고 2심에서는 징역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더 강해진 형량이 나왔었는데 지금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이런 뭐다 당연히 본인 입장에서야 문제를 주장하시겠지만 실제로는 보통 아니, 우리가 법학자잖아요. 법을 공부하다 보면 법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법의 이치, 법리라는 게 참 똑똑합니다. 법의 이치라는 게, 법의 이성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최고 사법기관 아닙니까, 대법원이? 이런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넉넉한 데가 아니다. 적어도 대법원답게, 헌법재판소답게 행동하리라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법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늘 법의 분별력, 법원의 분별력을 신뢰하는 편이에요.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가 서 있는 분야에 대해서 어떤 사랑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몰입도 없을 것이고, 어떤 기여도 못하지 않겠어요? 최소한도 그 신뢰는 일반 시민보다 저 같은 법학자에게 훨씬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그냥 덧붙여서 하나만 지적을 하면 대법원 선고 때문에 가장 이슈였던 게 전공무죄잖아요. 네. 그 법원의 신뢰에 있는 판단이었나요? 그건 기록을 보지 않으면 모르는데요. 아니, 저는 물론 표현의 자유를 훨씬 더 강하게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인이 공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도 선거라는 국면에서 검증 차원에서 한 얘기를 갖고 명예훼손 등으로 거는 것은 대단히 법 자체가 낙후로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형법상의 그 명예훼손죄가 사실 굉장히 억울한 희생양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형법상의 각종 명예훼손죄를 손봐야 될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네, 제가요, 한 1분간만 제가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강노현 내빼리기. 출판받은 거죠. 강노현 내빼리기인데요. 이 책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저한테 아주 감동을 준 글은 이 책의 서문입니다. 함재훈 신부님이 쓰신 책 글인데요. 방금 지금 말씀하신 법학자로서, 우리나라 법은 개판이에요. 법관은 못 믿어요. 사법부는 나쁜 놈들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또 거의 한 19이기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한 발 뚝 떨어져 있는 사람이, 그죠? 바로 이 책에서 함재웅 신부가 쓰신 이 내용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뭐냐면은 함재웅 신부가 76년에 3.1 명동 민중구국 선언 사건으로 남산에 중앙정부가 끌려가서 고문당하다가 그 다음에 기소돼서 재판을 받았는데, 그때가 유신 시절 아닙니까? 이 책에 쓰신 내용을 보면 자기는 그래도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소위 말하는 고등고시도 되고 해서 비록 관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몰상식하고 막대먹고 쓰레기들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가서 보니까 별거 아닌 걸 가지고서 마치 국민을 선동하고 국가 전복을 꾀했다는 식으로 엉뚱한 기가 막히고 유치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을 전복했다는 판결사들이 이 말 저 말로 개변을 펼치는 것도 자기는 기가 찼다. 그러면서도 그때까지 저는 검찰과 법관의 실체를 깨닫지 못한 채 그들에 대해 연민의 정을 지니고 있었다. 쟤네들도 먹고 살다 보니까 저러겠지. 좀 불쌍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법학을 전공한 그들이 유신악법과 유신독재의 흡수성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저럴 수밖에 없다. 그런데 다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마지못해 이 일에 종사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들도 분명 유신악법에 대해서 우리와 같은 생각을 지니고 있으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을 거치면서 제가 검찰과 법관들에게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들은 마지못해 유신독재를 옹호한 것이 아니라 유신독재와 유신헌법이 참으로 국민을 위한 체제와 법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말하자면 그들은 유신압법과 불의한 권력 조직, 즉 국가폭력이 확신도 없들이었다.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대부분 똑바로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맞죠? 오히려. 이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법학자로 쓰는 법을 묶어서 한 사람 중에 한 분이에요. 그건 제가 자주 표현인데. 그래도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른바 육법당의 폐해를 육법당이라는 말이 너무 부끄러운 말 아닙니까? 그런 말이죠. 육사와 이분들 잘 모를 수 법대의 유착, 이게 이른바 전두환 정권을 지탱한 힘인데 이것은 정의의 몰락이고 정의의 타락이죠.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그런 육법당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해서 또 육법당의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 번도 동조하거나 휩쓸린 적이 없었다는 말씀만큼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다음 네 번째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2항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박 교수님 얘기처럼 이 부분에만 일본 놈들 법을 뺏기다 보니까 부터 따라올 것 같아요. 정신 제대로 바뀌었으면 그걸 뺏을 수도 있는데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거의 예정시대 법을 번역한 것입니다. 우리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문장 투도 전부 이렇습니다. 뭐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 조항은 한국과 일본에만 있고요. 일본에서도 아직은 이게 적용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일본서는 66년 이후에 없었고요. 그렇습니까? 일본서는 3번 있었습니다. 적용 사례가 3번. 1933년, 61년, 66년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제가 7월 8일자 미디어 오늘 기사를 복사해서 왔는데 얘들이 기사를 잘못 썼어요. 그런 모양입니다. 일본서 일본서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66년 이후에 없었으니까 50년 동안 없었다고 봐야죠. 뭐또 그 외에 재판 얘기를 길게 할 건 아니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정확하지 않은 거라든지 이런 근데 짓는 것도 저는 유명하다고 봅니다. 네, 마이크 들려주시죠. 주제를 바꿨어요.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승무조학교 신경구 교수라고 하고요. 광명교육감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전에 학교에서 일을 열심히 다시 얘기해줘. 마이크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네, 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승무조학교에서 근무하는 신경준이라고 하는데요. 광명교육감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학교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는 너 장학사 될 거야? 이게 가장 보편적인 질문이었는데 지금은 일을 열심히 하는 교사에게는 너 혁신학교 갈 거야? 이런 명칭이 따라붙었어요. 그 얘기는 결국 좋지 않은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장학사는 단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승진을 바래서 그동안은 일했었는데 이제는 승진이라는 그 보상이 없으니까 너는 열심히 해서 혁신학교를 가라. 그런 표현이거든요. 서로 안 가려고 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학교폭력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은 저희 반 같은 경우 저희 학급에 예를 들면 학교폭력이 3월달에 굉장히 많아요. 중1, 중2, 중3 아이들이 처음에 모이면 한 집에 25평 평균 집이면 아이들이 엄마, 아빠, 아이 3명이 모여있잖아요. 그 애들이 한 교실에 30명이 모이면 인구 압을 느껴요. 인구 압을 느끼면 본인들 스스로 남자아이들이 서열을 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싸움을 거치는데 3월달은 저도 굉장히 많은 싸움을 아이들 아침, 점심, 저녁부터 말리기 시작하는 한 달의 전쟁을 보내요. 그러다가 이제 4월달부터는 아이들과 이제 초록교육이라고 해서 학교 텃밭, 옥상 텃밭을 하면서 애들이 싸울 시간을 없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발산한 에너지를 그냥 운동장이나 텃밭이나 옥상에 가고 물주러기 바꿔요. 아침에 8시 30분에 학교 가면 다른 반 같은 경우 국영수하고 공부시키기 바쁘는데 아침에 딱 들어가면 첫 번째 하는 얘기가 텃밭 가서 물 줄 사람. 그럼 애들이 다 나가요.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그걸 본인들이 고주상처 방역통한테 그냥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수화물을 마포 치매 지원센터에 나눔 봉사까지 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애들이 뿌듯해지고 그 다음에 학기 말이 되면
학급비를 모아서 유니세프라든가 또는 월드비전에 나는 봉사하는 활동까지 하고 이러면 4월달부터는 정말 싸울 시간이 없어지는 게 학교폭력 해결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학교에 정말 텃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우정수사가 밖에서 초록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정말 선생님들이 교실에서만 있기 때문에 교실 밖으로 나오지 않는 과목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는 제 수업 자체를 적어도 절반 밖에 나가서 하자라는 내용을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박수를 보내요. 진짜. 그리고 여선생님과 남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화하는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니까 남자들이 심지어 이해해서 그래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아이들도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로 그냥 서로 오케이가 되는데 여선생님은 안 그래요. 그래 뭘 잘못했는데 네. 그리고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제 아이가 설명을 하죠. 그때까지 이제 수동적 입장이니까 그러면 잘못한 걸 다 얘기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 그래 강타지마가 아니라 그럼 네가 잘못한 걸 다시 반성문을 한번 써. 보통 이렇게 접근을 해요 선생님이. 그런 다음에 이 내용을 다시 배워서 확인 도장 받아와. 그럼 그때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이제 반감이 되면서 선생님에게 해서는 안 될 폭력까지가 이루어져서 뉴스에 등장하는 게 바로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는 선생님들 커뮤니케이션 코칭 기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저거를 킹 교사도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교육청이 그 학교폭력 대처 방법 중에 하나이자 학교 선생님 교권 확립 방법의 하나로 주목한 것이 감정 코칭이에요. 그래서 금년도에 서울 교사 10,000명에 대해서 15시간씩의 감정 코칭 기법을 연수하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아니, 아시셨어요. 그죠? 그리고 내후년까지는 서울의 모든 교사를 상대로 이 감정 코칭 연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시인화 과정은 60시간으로 수업 제공할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고 하셨는데 감정 코칭이죠. 아이들 감정까지를 이해해서 토닥일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소통할 수 있는 기법. 이게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제 선생님의 핵심 역량은 교과 지식보다 더 중요한 핵심 역량이 감정 코칭 기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텃밭 말씀이죠. 이것도 제가 그 중학교 핵심 교육감이 되겠다, 문해체 교육감이 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늘 6가지 분야를 얘기했습니다. 중학교에서 이 활동들이 진작되게 하겠다. 합창과 연극, 텃밭과 목공, 국악과 타악이었어요. 그래서 합창하고 뭐예요? 연극, 연극고 텃밭, 뜻밭과 목공. 예, 또요. 그리고 국악과 타악. 다 때리는 거. 때리는 거. 국악과 타악. 무슨 의미입니까? 합창, 다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이들 숨통을 틔우고 심성을 길러주고 하는데 제일 좋다고 생각하고요. 이거 삶의 기술이기도 하고 손재주이기도 하고 또 서로 팀워크를 맞춰보는 아주 좋은 사회성 교육, 활동 교육이기도 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해볼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이것이 광래연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 전면화, 보편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이 방향에서 끊임없이 가고 있고 내년쯤에는 좀 더 힘이 붙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울시 및 자치구하고 전면적이고 아주 탄탄하고 촘촘한 협력 체계를 이 분야에서 해나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한 분만 더 받을까요? 혹시 아직 오늘 못하신 분 특별히 늦게 오셨구나. 자, 마이크. 학생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는 학생은 아니죠. 네, 그냥 블로그하고 프리랜서로 사진을 찍고 있고요.
닉네임은 ADIS 지금 아디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게 학교에서 예,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까? 예, 가르치는 입장.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데 이제 제가 6개월을 했고요. 아직 이제 6개월 했는데 거기서 경험한 게 선생님 거기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가르치는 거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아이들 관리하는 거에 너무 벅차 있고 저 또한 거기 가서 처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이걸 지금 대한교육센터가 있고 그걸 이제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그 서울시가 어떻게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저 같은 어려움이 분명히 거기 서울 그 여기 학교에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 일타평 대안학교 이런 걸 우리 서울에서 운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 충분한 숫자가 있질 않고 그래서 여전히 좀 늘려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고요. 저희가 최근에 마련한 슬로건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대안학교, 일타평 대안학교. 그래서 약 100개 정도까지 늘린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제 학부모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학교에 부적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공교육의 실패죠. 이 아이가 학교에 흥미를 완전히 잃고 학교를 그만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학업에서 완전히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자꾸만 이른바 비행일탈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아주 속수무책으로 바라보니까 어렵잖아요. 또 학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한계에 도달했단 말이에요. 그 학교의 통상적인 생활지도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에 도달해서 더 이상 품고 있을 수가 없는 아이들이 학교마다 몇 명씩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교육기관이 필요하겠다. 그런데 이 특별한 교육기관이 이 아이들을 격리 수용하는 곳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들을 또 너무 오랫동안 일반 학교 세팅에서 떨어뜨려 놓는 것도 옳지 않은 거거든요. 길더라도 한 학기 정도 안에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찾아내고 스스로가 나름대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 깨닫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춘 일종의 틈새 학교라고 할까? 그런 기능을 하는 그래서 회복학교, 회복과 치유의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멀면 또 가기 싫으니까 가기 어렵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곳에 이런 특화된 학교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곳에 가면 왠지 기운이 나고 그곳에 가면 왠지 인정을 받고 그래서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그 정도의 자생력을 키워줄 수 있는 학교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굉장히 고난도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육청이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다양한 방식으로 100개까지 특별교육기관들을 회복, 아까 말씀드린 치유와 회복에 특화된 그런 학교들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그리고 자치구와 또 긴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구의 시설들을 활용해야 되니까요. 자, 그 약속드린 대로 시간은 이제는 지키기로 하고요.